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우리 문화재를 답사하고 공부하고 글을 써온 지한 노승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스승님은 이제 MLA 박물관을 세우신 조자용 박사님인데, 원래 전공은 이제 구조 공학이었었어요. 건축 그것도 이제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문화재를 보는 법을 이제 많이 배웠고, 여러 사람들하고 답사 모임을 한 지도 한 30년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책도 이제 여러 권을 냈고, 올해 나온 책이 이제 사찰 속 숨은 조연들, 이제 그 책입니다. 사실 뭐 사찰 이제 법당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전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만 이제 30년 동안 우리 문화재를 답사하고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동안 제가 공부한 바를 이제 법당 중심으로, 옛말로 이제 금당이죠. 금당 중심으로 어떻게 변천되고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건축물, 법당 건축물 그러면은 일단 고려시대 것밖에 안 남아있죠. 그것도 고려시대 후기의 이제 건물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딱 5채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봉종사 극락전이죠. 봉종사 극락전은 공민왕 12년 1363년도에 옥계 지붕을 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건축을 하면 보통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지붕을 갖다 수리하기 때문에 1200년대 이제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가장 이제 오래된 건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봉종사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도 여기를 방문했고, 또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고려시대 건축물인 극락전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건축물, 대웅전하고 조선 중기의 건축물, 고금당이나 뭐 화엄강당, 만세로 이런 거 있고, 조선 또 후기의 건축물, 영산암이라고 이렇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제 여러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곳이죠. 이제 그 극락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대장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경, 장경, 경전을 보관하던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법당으로 썼던 곳은 아닌데, 후대에 이제 극락전으로 바꿔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이제 특징을 이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져서 당연히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고려 건축물 하면 다 이제 알다시피 중요한 요소들, 이제 배흘림 기둥이라든가, 이런 배흘림 기둥이라든가, 주심포, 기둥 위에 이제 포장을 짜 올린다든가, 맞배 지붕, 두 선을 이렇게 마주한 것처럼 지붕을 짜 올린 구조, 맞배 지붕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그때 대표적인 이제 고려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고려 말의 양식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는 축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때하고 달리 고려 후반기에 오면은 이쪽 갑석, 이 갑석 부분을 아래쪽만 살짝 이 선을 내 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올리거든요. 그리고 면석에서 이렇게 몇 단에 그냥 돌을 쌓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고려 말의 양식으로 이제 바뀐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되게 다 이렇게 돼 있죠. 맞배 지붕이라는 게. 측면은 그래서 고려 때 건축물은 옆면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바람이 들이치면은 이제 건축 부재가 썩게 되니까 옆면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이제 딱 드러나게 되니까 여기다 이제 장식적인 요소를 이제 많이 이제 꾸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장치를 하고 조각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의 양식이 보입니다. 요 보면은 요 이제 들보라고 그래요. 들보를 위에를 항아리 모양으로 다듬는 거. 요게 이제 고려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소설 합장, 사람 선을 이렇게 합장한 것처럼 해가지고 목재가 서로 이제 밀려나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이제 목재끼리 서로 이제 밀려나지 않게끔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설 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고려 양식의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가장 이제 오래된 건축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락전 내부인데, 위에는 물론 이제 연동 천장이죠. 고려 때 건축물은 안에 이제 석가래가 다 드러나는 양식.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 법당이 시원하죠. 천장이 막혀 있질 않고 석가래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이제 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불단은 보면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뒤에 이제 닷집을 언제 만들어서 얹은 양식인데, 요게 이제 고려 시대 때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닷집을 세우는데, 요 앞쪽은 이제 새로 만들어서 부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 뒷부분까지만 요 폭이 원래 요 부처님을 모신 단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이제 기둥이 있어가지고 뒤로 물론 이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장전이었고 나중에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부처님 앉은 수미단이 제자리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후대에 약간 이제 변화가 이제 됐으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천장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전부 다 가구가 이제 드러나고 들보와 도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눈에 이제 보이는 이제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요 이제 화반이라고 그러죠. 이제 부재와 부재 사이를 갖다가 연결하게 받침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요게 이제 요게 연꽃이에요, 연꽃.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고 여기에 이제 도리를 받고 위에 이제 부재를 받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것이 이제 연꽃 모양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고려 때 이제 보였던 양식인데, 요 극락전에 요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연도가 확실히 나와 있죠. 1308년. 1308년에 이제 만들어진 법당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수덕사 대웅전 건물은 특히 이제 측면이 아름다워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고 감상을 하러 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때 쓰는 이제 그 양식들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배울림 기둥이죠. 배울림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민흘림 기둥입니다. 민흘림은 이제 위에가 좁고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양식이 민흘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각 기둥이든 원 기둥이든 이제 다 민흘림을 할 수가 있고, 배울림은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기둥의 밑에서부터 3분의 1 정도가 가장 두껍고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가늘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물을 갖다가 이제 보통 배울림 기둥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게 이제 들보잖아요. 들보가 이렇게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항아리 대들보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항아리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제 항아리 모양, 여기도 요렇게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깎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초각, 이 부재에다가 덩굴무늬 모양을 갖다가 이제 각을 해가지고 이제 멋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우아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멋을 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장식적인 요소가 고려 때만 이렇게 유행을 이제 하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차츰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술 합장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우미랑 그래, 속꼬리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역시 이제 부재가 서로 이제 밀려나지 않게끔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우미랑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주두나, 또 이제 소로, 작은 요 소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발의 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이. 사발의 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보고서도 이제 고려 때 건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주두나 이제 이런 소로들이 다 사발의 군 모양으로 이제 깎여져 있죠. 맞배지붕 양식은 원래 그래서 이제 장엄한 건물, 이제 웅장한 건물, 이제 근엄한 건물에 쓰이는 양식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건물에다가 이제 많이 썼고, 이제 서울 종묘의 정전입니다. 역시 이제 맞배지붕을 해놨죠. 장중한 건물에는 이제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고 계속 이제 조선시대 말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676년에 의상대사가 이제 창건한 절이죠. 무량수전이 워낙 유명하지만 사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와서 창건할 때부터 많은 역사와 전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무량수전에 올라갈 때까지의 그 여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깊고 또 그런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런 것을 이제 음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무량수전을 본당만 갈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본다면 우선 이제 입구에서 깊숙이 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일주문 만들어 놓은 데서 보면 이제 깊숙이 이제 안으로 걸어가서 이제 일직선상에 이제 놓여 있거든요. 그 왼쪽에 이제 단간지주가 보이죠. 왼쪽에 단간지주를 놓고 천천히 걷다 보면 안쪽에 처음으로 이제 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천왕문이죠. 여기 축대를 보면 신라시대 양식입니다. 신라시대 양식은 큰 돌들을 이가 맞게 쌓고 그 틈을 갖다가 작은 돌들로 메꾸는 양식이거든요. 예. 그 보면 역시 그렇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왕문인데 천왕문은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이제 들어와서 많이 유행한 거고 그 전에는 아마 여기 이제 일주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주문도 조선조에 유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금강문, 금강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의 그 법당 양식이 전해졌는데 일본에 간 양식은 전부 다 금강문이 밖에 있거든요. 아마 옛날에는 금강문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금강문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높은 계단이 보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가파른 계단이죠. 예, 가파른 이제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 거의 이제 그 중심 영역에 이제 도달하게 되거든요. 부석사 이제 올라가는 그 계단길의 석축인데 역시 신라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큰 돌들을 될 수 있으면 네가 맞게 싸고 작은 돌을 끼워 맞추는 양식인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 그 돌을 땄던 방식의 그 흔적이 그대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석축 쌓는 공사만 해도 대단한 이제 공사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딱 이렇게 이제 종각이 보입니다. 종각이. 그 뒤로다가 이제 살짝 그 이제 무량수정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방향이 이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그 의상대사가 여기 왔을 때 그 500명의 이교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500명을 이제 어떻게 이제 물리치냐 하면은 우리나라 기록에는 오히려 없습니다. 송나라 고승전에 그 자세하게 기록이 실려 있거든요. 원래 기도터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우물이었죠, 우물. 그렇죠? 네.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터에서 내려다 보면 온 산야가 겹겹이 이제 겹쳐 있거든요. 예, 그것이 너무나 이제 폐질역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온 산하를 다 품는 듯한 부석사 뒷산이 봉황산인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800m 급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쾌한 광경을 보여주는 절터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기도터를 썼던 곳이죠. 그러니까는 의상대사가 와서 그 용의 도움으로 뭐 돌이 공중에 떠서 있어가지고 그 이교도들이 물러갔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기도터로서는 이제 알려진 곳이고 유명한 곳이어서 의상대사가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누각 밑으로 종각 밑으로 해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면 다시 이제 안양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종각 밑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 계단을 올라오면은 안양문이 되는데 요 종각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땐 팔짝 지붕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여기는 맞배 지붕입니다. 건물 구조를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선조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도 이제 그 팔짝이 되면 너무 시야가 가리는 거예요. 예. 이제 눈앞이 이제 막힌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은 팔짝으로 해서 지붕선을 다 살리고 이쪽으로 오면서는 시야가 다 터지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맞배로다가 이제 마감을 한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조들이 그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제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종각을 올라오면 바로 이제 이렇게 안양문 이렇게 보입니다. 부속사 안양문 이렇게 써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밥도 살짝 이제 석등이 보이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누각을 올라가면 이제 무량수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예. 앞에 석등이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건물이죠. 1376년에 다시 고쳐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건물이 있었죠. 그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석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게 신라 양식의 석축이고 신라 시대의
계단이거든요. 양식 자체가. 그러니까 면석으로 처리를 했고 갑석이 약간 나왔고 계단은 사선으로 처리했고 지대석은 이제 수평으로 놓여 있는 구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불국사에도 이제 옮겨가서 대웅전이나 뭐 극락전이나 이런데 요 양식을 그대로 씁니다. 대신 이제 요 사이사이에 이제 기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신라 시대 이제 양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고 요 고려 때 다시 지으면서도 그 터 위에다 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대신 막배로 안 짓고 팔짝 지붕으로 신 거죠. 예. 팔짝 지붕으로 졌는데 여기는 모든 건축 양식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지어놨거든요. 부석사 무량수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쪽 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배흘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큰 건물일수록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귀소숨. 그러니까 귀 기둥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귀퉁이 기둥이 제일 이제 높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사이하고 점점 요 사이가 넓어지죠. 요 사각으로 된 요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요 위에 넓이는 점점 넓어지거든요. 위로 갈수록. 그죠? 그래서 위에 귀에 있는 기둥이 가장 높다. 요 귀소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기둥 자체도 조금씩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밀려나지 않게끔 바깥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이제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위에다 이제 지붕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요거를 안솔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려시대 건축물의 귀소승과 안솔림을 요 무량수전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한옥의 구조는 무게중심이 지붕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옥은 못을 안 쓰잖아요. 전부 짜 맞추는 양식인데 이걸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지붕에 그 무게를 줘가지고 누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붕의 무게가 보통 그럼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은 3.3 입반미터당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평당 2.5톤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0평 한옥이다 그러면 80톤 정도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네. 그거를 지붕을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게끔 만들어진 게 한옥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지붕선을 수평으로 하면 맨 가에 있는 것이 쓰러질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추녀가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는 걸 이제 방지하게 되는 건데 한옥의 구조는 지붕의 구조를 따라서 이름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기와를 얹으면 기와, 또 초가집, 뭐 이런 식으로 너와집은 나무를 잘라서 얹는 거죠. 또 이제 굴핏집, 나무 껍질로 하는 거죠. 그리고 청석집이라고 그래서 전파남, 돌 얇은 걸 겹겹이 쌓아서 지붕을 하는 양식. 이렇게 지붕 재료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는데 가장 이제 무겁게 씌워지는 것이 역시 이제 기와집인 거죠. 그러니까 한옥집은 무조건 비가 일주일씩 계속 왔다 이러면 사실은 비가 새는 구조죠. 비가 안 셀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날씨는 3, 4일 오면은 비가 그치고 장마 때도 그치면은 이제 습기가 다 이제 지붕을 통해서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비가 왔다 그러면 사실은 다 어느 집인데 한옥은 세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을 이제 숨 쉬는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 속에서 이제 습기를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날씨에 의해서 이제 해가 나면 습기가 하늘로 올라서 배출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짜여진 이제 구조가 이제 한옥인 거죠. 여름에 이제 더운 거에 대비해서는 무량수전은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들어 열게 이제 고리인데 요 문을 들어갖고 여기다 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당의 바람이 다 통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고 이제 여는 문은 이런 식으로 양옆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지금 이제 바람이 들어오게끔 받침대를 이제 받쳐놓고 있는 건데 이거 더 올리면 여기다 걸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모든 문들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의 이교도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터가 됐던 거죠. 근데 이 무량수전 뒤에 보면은 전부 안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반으로 뺑 둘러쳐져 있고 계곡도 없잖아요. 어디 물 날 데가 없을 것 같은데도 옛날서부터 이 물이 나서 이 기도터가 된 건데 우물의 이름이 식사용정입니다. 식사용정. 먹을 식자, 모래사자, 용용자,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네.
의상대사가 그 식사용종 위에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그 모래는 그 서라벌에 그 스님을 보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서 그 용의 먹이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식사용종인데 요게 종부서 뒤에 있거든요. 예. 아직 이물을 지금 쓰지는 않지만 옛날엔 이물로다가 다 절에서 쓰는 식수나 용도의 물을 썼던 거고 또 하나 선묘정이라는 이제 우물도 있었어요. 예. 의상스님이 살았을 때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서 물을 길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공양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선묘정으로 알려진 데가 이제 두 군데예요. 예, 두 군데인데 요건 지장전 뒤쪽이고 요건 지장전 앞에 거 개울 쪽인데 어느 곳이 딱히 선묘정인지 잘 살고 계신 스님들도 몰라요. 어쨌든 근데 두 개의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계곡도 없는 산비탈인데 계속 물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중요한 기도터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이런 양식들, 이 배울림이나 이런 건, 민울림이나 이런 건 언제부터 쓴 것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썼을까? 이게 보니까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에 이 배울림 기둥 양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보면은 이렇게 배울림 기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신라 시대 때도 이미 배울림 기둥을 썼었고 이때 고려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익산 미륵사지인데 요거는 이제 사각 기둥이지만 민울림 양식이죠.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은 거죠. 예. 그러니까 탑을 만들면서도 요 이제 양식을 썼기 때문에 민울림 기둥은 삼국시대부터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의성 탑리 5층 석탑인데 역시 민울림 기둥을 이제 쓰고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옛날에는 그 부처님을 어디다 모셨을까? 법당에 앉히면 진리의 중심에 있고 중생들을 이끄는 그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당 중심에 있죠. 법당 중심에 이제 부처님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것이 합천 영암산이 주법당이거든요. 이게 부처님 모셨던 자리예요. 대신 이제 기둥이 많죠.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둥자리가.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건축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법당 안에 내부 기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당 안에 내부 기둥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정 가운데. 우리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우요삼잡,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또 오른쪽 어깨를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처님은 이렇게 가운데 모셔놓고 돌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영암사지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법당인데, 거기를 내려다 보면은 법당 부처님이 약간 뒤로 물러났죠. 법당의 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에 법당 부처님이 약간 뒤로 물러났을 때에 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법당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약간 뒤로 물러난 형식으로 구성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원조 고돈사지 이제 법당터예요. 신라 때 절터죠, 여기는. 당연히 석불 대자만 남아있고 부처님은 없어졌지만 정중앙에 있습니다. 신라 때는 정중앙에 있다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여주 고달사제예요. 요건 이제 고달원이라고 그래서 고려 초기에 아주 그 굉장히 큰 이제 선방이 있었던 곳이죠. 선원이었던 곳이죠. 고달 선원이었으니까. 여기도 역시 법당의 정중앙에 석불 대자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역시 부처님은 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덕사 대웅전은 어떤가? 수덕사 대웅전의 수미단은 요 가운데 것만 고려 양식입니다. 가운데에 요 목조로 되고 요 밑에 이제 금강저 무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은 요 밑에 기단부 땅에 닿는 지대석 요 곳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요 목조 가구를 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요 기단부는 여기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 요 이제 수미단도 이제 그 위에다 짜는 거고, 요것이 그래서 고려 양식인 걸 알 수 있었는데, 요런 그 꾸미개나 요런 양식이 이제 북한에도 있고,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수미단에도 역시 요런 이제 양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면도로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양쪽의 거는 후대에 나온 거고, 요 이제 육각으로 된 거는 원래 이제 부처님 이제 수미단이거든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배 공간이 너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중간에서부터 약간 뒤로 이제 신라 후대에 오면 이제 물러났다는 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덕사 대원장 천장도 역시 다 연동 천장이죠. 그러니까는 최완수 선생님이 여기 표현하기를 왕대나무 숲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천장이 워낙 고가 높으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지붕 위에 올라간 흙의 무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열이 이제 다시 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원하게 이제 느껴집니다. 영주 이제 부석사 무량수장 천장도 역시 다 연등 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기다란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서 앉아 있죠. 또 그래서 서방정도 극락세계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거로.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 이제 고주가 쭉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경하기에도 이제 오히려 이제 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서 이쪽 북향에 앉히질 않고 서쪽에 앉으셔서 동쪽을 바라보는 이제 모양으로다가 이제 구조를 이제 짜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 넘으면 어떻게 됐냐? 조선시대 넘어서 오는 건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의 건물들이 거의가 이제 국보나 보물인데, 요거는 조선시대 초기 건물 중에서도 고려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임진왜란에도 타지 않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울림 양식이라든가 맛배 지붕이라는 거 다 이제 가지고 있죠. 옆면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간략화가 됐죠. 초각도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아주 섬세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고, 여기 소술 합장도 아직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습니다. 극락보전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처님이 있고, 위에 이제 닷집이 이렇게 이제 천장에 이제 나타났어요. 아까 무량수전이나 봉정사 극락전 같은 데는 4개의 기둥 위에다가 닷집을 시설했는데, 천장에다 부착하는 형태로다가 이제 이 닷집이 나타난 겁니다. 안에 파진 형태로 해서 여기다 이제 용을 이제 그렸는데, 요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밖으로 돌출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 조선시대의 이제 양식이 되거든요. 그 맛배 지붕은 이제 조선시대 와서도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바람이 제일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람막이 판을 달게 됩니다. 맛배 지붕으로 지었을 때에는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게끔 이렇게 풍판을 달게 되니까, 달게 되니까는 많이 이제 튀어나오지 않아도 기둥하고 풍판하고 사이가 이제 많이 좁아진 거죠, 말하자면. 팔짝과 이제 맛배 지붕은 그래도 계속 조선시대에도 이제 유행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예, 불에 타고 남아난 건물들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1597년 이제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들어가면서 거의 다 탔죠. 거의 다 타고 그 남아있는 건물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승군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대웅전 이제 법당들을 다 이제 짓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임진왜란 이제 후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건물이 부안 계암사 대웅보전입니다. 뒤에 이제 바위를 배경으로 대웅보전을 이제 앉혔는데, 목재의 굵기라든가 이제 이 지붕선의 느낌이라든가 이제 튼실함, 단단하게 느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정말로 정성을 들인 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게 1636년에 졌습니다. 예.
요때가 요 해가 무슨 해냐면은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청태동이 이제 인조하고 다투면서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간 다행히도 요게 그 이전에 완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완공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건물을 이제 자세히 보면 너무나 섬세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힘차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두입니다. 기둥 위에 바로 주두요. 주두거든요. 주두를 연잎 모양으로 다 깎았습니다. 연잎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멋을 낸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데하고는 완전히 차별성을 띠게 됩니다. 이 첨차, 이 첨차를 갖다가 연잎 모양으로 다듬어서 소로를 받게끔, 또 연꽃 모양으로 다듬어가지고 또 소로를 받게끔, 또 연꽃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가면서 연꽃, 연잎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조각을 한 겁니다. 연꽃이 가방에다 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듬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청룡의 정면, 황룡의 정면을 목판에다 새겨가지고 요거 다시 이제 걸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요거 보통 우리가 이제 도깨비라고 많이 했어요. 예전에 다닐 때, 이제 이 도깨비 얼굴이다 내가 많이 그랬는데 이것이 청룡, 황룡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여기를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영광, 불갑사, 대웅전, 충량입니다. 이제 용의 몸이 보이죠. 여기도 용의 몸이 보이고, 충량에 되게 용의 머리를 입체적으로 깎아가지고서 이제 부착을 하든지, 얻는 형식인데, 여기는 판에다 깎아가지고서 용의 머리를 갖다가 이제 부착을 해 놓은 겁니다. 용의 이제 정면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요게 이제 청룡, 황룡은 이렇게, 요게 청룡, 요게 황룡을 한 거구나. 그래서 법당 정면에 있는 건 청룡과 황룡입니다. 계암산 대웅보전 그 현판 위에 있는 건 청룡과 황룡의 정면상이고, 여기는 재미있는 것이 대웅보전 동쪽과 서쪽에 처마 밑에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의 머리를 깎아서 얹었습니다. 이게 임진왜란 후에 이제 화재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신을 응용한 거죠. 청룡, 백호, 주작 혐의 중에서 이제 청룡, 백호를 갖다가 아예 깎아가지고 추녀 밑에다 설치를 한 거거든요. 청룡, 백호, 주작 혐의를 다 그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깎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용두를 9마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요 사방 구퉁이에 4마리, 그리고 정면에 요 3마리, 그리고 충량에 2마리. 그래서 총 9마리 갖다. 구령이면 굉장히 상징인 거죠. 구령이면 그 중개에서 굉장히 상서로움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구령토수라고 해서 9마리의 용이 물을 토해서 목욕을 시켰다 할 정도로 상서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당 지킴으로 이제 9마리의 이제 용을 동원을 한 거죠. 자세히 보면 용의 꼬리도 이제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각해서 다 끼워놨습니다. 또 봉황 날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봉황이 이게 연잎을 물고 있는 것도 조각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암사 대웅보전에는 진짜 굉장히 그 정성을 많이 이제 들인 이제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임진왜란 후에 가장 장중한 건물은 어디냐고 보면 당연히 이제 구례 화엄사 각항전을 꼽습니다. 뭐 화엄사도 다 탔죠, 임진왜란 때. 그런데 1636년에 대웅전 이런 이제 부속 건물들은 그 벽암 각성스님이 다 이제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워낙에 큰 건물이어가지고 복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3층 건물이었고 벽면을 돌아가면서 10,000개가 넘는 화엄경을 돌판에다 깎아가지고 부착을 해서 꾸며져 있다고 그러는데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복원을 엄두를 못 낸 거죠. 근데 각성 스님이 제자인 계파 스님한테 임무를 주게 되고, 계파 스님이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이제 중창하게 되고, 이제 중창하게 된 그 전설이나 뭐 이야기들은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숙종이 이거를 이제 마음을 내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됐고, 1699년에 중건을 시작해서 1702년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이름은 숙종이 지었습니다. 각황전이라고.
깨달음의 황제를 모신 정각, 그게 부처님을 모신 집이다 이런 뜻이죠. 예. 가끔씩은 황제, 임금님을 깨우친 뭐 정각이다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제를 친 거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깨우침에 이제 황제를 모신 집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맞는 의미일 겁니다. 이 건물도 사실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이죠. 예. 그 보면은 그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이 축대, 기단보 역시 갑석을 한 단 꺾은 갑석, 뚜껑돌이고 기둥이 있고 여기 요 밑에 지대석도 역시 한 단 꺾은 지대석, 계단도 역시 사선으로 내려오고 예, 옆에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구조. 여기 이제 신라 시대 이제 양식이기 때문에 역시 신라 때도 이 건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항전 건물은 동참한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총 인원수가 5,000명이 넘더라고요. 연 인원이.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모두 이제 48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리고, 부처님도 이 각항전은 거의 이제 중심부에 모셔져 있어요. 앞뒤에 공간이 굉장히 이제 넓게 되어 있는데, 나무는 이제 백두산 나무를 갖다가 썼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중층 누각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통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법주사 이제 대웅보존도 있고, 이제 부연 무량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이 각항전만큼 크고 우람하고 장중한 건물은 건물이 유일하죠. 예.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 여기는 다보 부처님인데, 원래 각항전이고 여기가 화엄도량이잖아요. 옛날서부터 화엄하니까 의상대사가 화엄 14를 만들기도 했고, 그 이전에 영기조사 때도 화엄경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화엄사찰인데, 당연히 비로자나부를 모셨어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를 모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1636년에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여기가 이제 화엄사고 화엄도량이니까 대웅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분을 두 번 모실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대웅전에 비로자나 분을 모셨기 때문에 각항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앞서 이제 그 대웅전을 먼저 복원하고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치가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이제 후기에 오면 불회사 이제 대웅전이거든요. 여기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요 불회사 대웅전이 왜 중요하냐면 요게 덕룡산 뒤에 산에 덕룡산이 산불이 나가지고 요 불회사 건물들이 몽땅 다 탔어요. 그래서 1798년에 몽땅 다 타고 다시 다 지었는데 1799년에 대웅전 상량을 하고 1808년에 정각을 모두 다 복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후에 모든 그 정각을 복원했을 때 썼던 양식들이 여기 다 들어온 거예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에 양식을 보려면 이 건물에 가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판 양옆에 청령, 황령 조각이 나타난 거. 이게 이제 요즘에도 다 이제 이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이 양식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법당 안쪽에는 그 청령, 황령의 이제 뒷부분, 꼬리 부분을 갖다 이렇게 조각해서 놨어요. 안쪽에는. 그리고 바깥쪽 이제 추녀, 동쪽 추녀와 서쪽 추녀에는 역시 청령, 황령을 또 조각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은 충량에 역시 이제 용이 나타나는데, 용에는 물고기로 물렸어요. 수령이죠. 수령이니까 법당을 잘 지키라는 그런 이제 임무를 갖다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 있는 좌대 뒤에도 역시 용을 또 새겼어요. 요게 청령이고 요게 황령이에요. 근데 귀가 좀 특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뿔이 없이 귀만 있는 용인가 하는데 어떻게 살짝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양쪽 기둥에 또 용 조각을 설치했어요. 또 이 닷집에, 닷집이 이제 점차 아까 무의사 극락전에서 봤던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점차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내려오게 되는데, 부처님 위에 닷집을 설치하고 닷집 안에 용의 조각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3번 이제 모셨기 때문에
용도 3마리를 갖다 배치해가지고 모시게 된 겁니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이 비로자나 버리고 양쪽에 이제 보살님 2분을 이제 모시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 여기 이제 닷집에 그런 용이 셋이 있고, 아까 봤던 용이 여기 있고, 또 이쪽 기둥에도 또 용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천장에는 이제 그 임진왜란 후에 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생동물들도 천장에 다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연꽃 줄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생생물. 연꽃 줄기가 나타나는 건 여기가 물속이라는 거죠. 물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면서 부처님 법도 들으면서 법당을 지키라는 의미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물에 사는 생물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돼서 거북이하고 물고기, 이런저런 생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물고기죠. 또 여기는 이제 민물에 사는 이제 다리가 긴 새우, 뭐 진김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또 이제 조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개도 나타났죠. 개도 나타났고, 거북이 역시 있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수달의 머리입니다. 수달의 머리가 연꽃 줄기사리의 머리만 빼꼼히 내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하고는 좀 다른 모양새죠. 그러니까 수달도 역시 수생생물이니까 깎아서 이제 안치해 놓은데도 이제 천은사 극락보전, 수달 조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천장에 나타난 수생생물들을 몽땅 동원해서 조각해 놓은 곳이 바로 나주 불에서 대웅전의 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특이한 건물 중에 하나는 이제 백제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절이 하나 있죠. 바로 완주 화암사입니다. 완주 화암사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아까 이제 부석사처럼 계곡은 이제 부석산 계곡이 없었지만 여기 작은 계곡을 들어갑니다. 숲길과 계곡과 또 이 폭포를 위를 지나가는 그 힐링 코스죠. 사실은 여기를 이제 절을 가면서 길 한 1.5km 될까요? 그 정도 거리인데 여기 가면서 저절로 이제 마음이 다 정화가 되는 그런 코스예요. 이런 계곡도 이제 중간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계곡을 이제 지나서 폭포를 지나서 올라가면 이렇게 작은 다리를 건너면 여기 바로 이제 이쪽에 그 화엄사가 나타나고 여기 화엄사 석축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중정식 이제 건축이라고 그러죠. 가운데 뜰이 있고 사방이 다 이제 막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극락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하루고 이렇게 보면 극락전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건물이어서 지금 이제 국보로다가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03년에 이걸 다시 이제 지었어요. 굉장히 빨리 지은 편이죠. 1605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난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걸 지었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닷집을 한 천장에 매달지 않고 옛날 방식 4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닷집을 시설하는 양식을 취해가지고서 이 부처님을 모셨거든요. 이 바깥의 양식, 이것이 바로 이제 하항식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하항식 구조. 이게 무슨 구조냐면 석가래를 더 바깥으로 멀리 내기 위해서 요 하항식 구조, 부재를 얻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이제 공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석가래 얹으면 이렇게 많이 못 내죠. 근데 여기에다 다시 이 하항식 구조를 얹고 이것을 얹음으로써 석가래를 더 낼 수 있는 구조. 이게 원래 더운 지방에서 하는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마 백제 양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처리를 해서 석가래를 받는 양식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양식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이제 법룡사 금당이나 오중탑에 다 양식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일본인 학자들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불교는 분명히 백제에서 건너간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뒷면은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앞면은 이제 다른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여기가 이제 뒤에 뾰족하게 됐던 여기 하항식 구조인데 요걸 다르게 처리해서 이게 용의 머리고 여기가 용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전부 다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머리죠. 요 확대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용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이제 모양으로다가 전부 용머리 하고 용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 구조로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이 수령이고 다른 법당에서도 공법 위에다 전부 다 용을 다 설치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후에 나타난 양식이니까 어쨌든 이제 지킴이로서 용이 이제 법당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당, 금당을 모시는데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거냐. 예. 옛날 것만 답습할 게 아니라 새로운 법당, 새로운 사찰도 많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예. 법당을 새로 짓는 거로는 이제 가장 그 모범적인 것이 순천 성광사 대홍보전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988년에 이제 준거는 건데, 원래 이제 한국전쟁 이제 타고 조그맣게 지어서 있다가 복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좀 특이한 구조죠. 지붕선이 벌써. 여기 A자형 구조입니다. 안에 평수는 108평을 잡은 거고, A자형 구조를 이렇게 짜고, 요때 이제 감리를 간성미술관의 최한수 선생님하고, 또 이제 한옥 전문가인 신용훈 선생이 감리를 하고, 또 그때 이제 대표적인 대목장인 조희환 대목장이 참여를 해서 이 건물을 만든 거거든요. 조금 이제 새로운 방식, 저희가 가서 예경하고 이렇게 편리한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면서도 옛모습을 가진 그런 그 법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이제 달라졌잖아요. 하다못해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옛날 화장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새로 짓는 이제 사찰에서는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산청 수선사 여여문인데, 수선사가 참 잘 지어진 사찰인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한 건데, 너무 이제 자연석 계단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해서 요즘은 닫아놨어요. 예, 그렇지만 요 옆으로 이제 다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네. 연못이 있고, 따로 이제 연꽃이 피어 있는 거죠. 연못을 돌아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요사채도 있고, 차도 팔 수가 있고, 다시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또 이제 요것도 차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님들 사는 이제 공간들이 있고, 이것이 법당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각이 있고, 예. 그래서 조경이 엄청나게 이쁘게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찾아오고 와서 쉬기도 하고, 뭐 딱히 뭐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둘러보면서도 그냥 힐링이 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찰도 점점 이제 변화해 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산청 수선사가 산종 사찰로서는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됩니다. 또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이제 찻집이기도 한데, 여기서 전부 다 연못을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연못, 여기도 연못이 있죠. 조그만 탑도 배치하고, 그래도 하여튼 조그만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옛맛도 있으면서, 깔끔한 단아한 맛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찰입니다. 법당 마당에 이제 연못입니다. 연못에도 이렇게 소나무나 뭐 배롱나무, 수생식물들을 배치해서 정말 한번 다녀와서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또 내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뀌어 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내부도 강화전동사 무설전이거든요. 여러 작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이 아니라 부처님을 여러 번 모시고 보살님도 많이 모시더라도 좀 더 세련되고 시대에 맞게 편안하고 이런 건물 구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화전동사 무설전이 이제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불단이 있고 뒤에 이제 태화도 좀 색다른 구조로 짠 거죠.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모습입니다. 또 바깥쪽에는 이렇게 그림도 걸어서 이제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현대화된 이제 법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제 옛날 모습의 법당, 부처님을 모신 법당도 중요하고 보존도 잘 해야 되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그 공간이나 그런 법당이 이제 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법당 건축이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 예, 그 부처님 위치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해서 왔는지, 예, 조선 시대까지는 어쨌든 부처님을 돌게 다 만들어져 있었지만 요금은 완전히 법당 이제 벽에 이제 부처님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변하고 있는 거니까 시대의 조류에 맞게 불교 문화도 불교 건축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